사실 이제 마녀사냥을 촉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면 주변의 여성들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마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찌질한 인셀, 인류 최초의 인셀이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녀사냥은 근대 이전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일으킨 광기에 재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록상으로 보면 17세기에 가장 마녀사냥이 많이 창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적 세관이 도입되던 17세기가 되면서 더 극심한 그런 마녀사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왜 이제 17세기에 마녀사냥이 창궐하게 되는가? 그 사이에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그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누구든지 쉽게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과거에는 책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중세의 유럽에는 통틀어서 책이 100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의 가격이 성체 하나 가격과 같았어요. 책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책을 읽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최고의 권력자를 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혁명인 거죠. 어마어마한 지식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구텐베르그 인쇄술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본다면은 동서양의 어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인쇄술이 동방에서 이제 서방으로 간 거죠,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구텐베르크가 프레스기를 발명한 거예요. 기계로 이제 인쇄를 했다라. 대량 인쇄를 할 수 있었다. 저는 그게 이제 마녀사냥의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마녀사냥을 촉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우스 말레피케룸이라는 책인데 이걸 번역하면은 마녀 해머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녀를 퇴치하는 해머라는 뜻이에요. 마녀를 때려잡는 해머. 자, 이 책이 누가 썼느냐? 하이린히 크라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독일 지방에 이제 있던 수도사죠. 근데 이 수도사가 어떤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 여성이 이제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여성을 마녀로 기소합니다. 종교재판소에. 마녀 재판에 회부한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가 보니까 얘는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여성을 기소한 거예요. 그 여성은 무고한 것이 드러나고 너는 왜 무고한 여성을 기소하느냐 그래가지고 크라이머가 야단 맞고 그냥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크라이머가 자기가 마녀라고 호소했던 것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제 앙심을 품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의 힘을 모아서 책을 씁니다. 인류 최초의 인셀이 바로 크라이머였어요. 이 찌질한 인셀, 인류 최초의 인셀이 쓴 책이 바로 이 마녀 해머라는 책이에요. 정말 위험한 책을 썼죠. 그래서 이 책이 만약에 그냥 인쇄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한 찌질한 남성의 실현기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무려 그 당시로 본다면 20쇄를 찍게 돼요. 내가 볼 때 인류사 최고의 책입니다. 유럽에서 글 읽는 사람 다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인류사에 또 여기에 맞먹는 책이 한 권 있죠. 바로 히틀러의 나의 투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많이 팔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책이 많이 팔릴수록 해악을 많이 미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 마녀의 해머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무조건 뭐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책이 다 팔리지는 않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유튜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100만 뷰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녀 해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마녀를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마녀를 범주화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식별법을 제공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마녀 백과사전입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면 마녀고요. 다른 사람보다 예뻐도 마녀입니다. 밤에 외출을 많이 해도 마녀고 뭐 남성들이 많이 꼬여도 마녀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재주를 가져도 마녀예요.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면 주변의 여성들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다 이제 마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뭔가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지성주의의 총본산이라 부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적일 거예요. 14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분명히 마녀 재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이에요. 재판이었기 때문에 변론도 했고요. 그런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마녀가 아님이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톨릭 교회만이 마녀를 재판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나 이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마녀를 재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마녀로 지목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마녀로 판별하기 위한 말 그대로 이제 행사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심판인 거지 고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브라우머가 주장하는 마녀를 판별하는 법이 있는데 돌덩어리를 매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녀면은 살아날 것이고 마녀가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마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들을 그 책을 통해서 풀게 된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보급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이렇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녀사냥이죠. 지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계몽이 아니라 미몽을 선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녀사냥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인쇄술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재밌는 이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마녀사냥이 굉장히 창궐하던 무렵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마녀사냥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콜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미 18세기죠. 마녀사냥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던 시기예요. 토머스 콜리라고 하는 영국의 농부가 어떤 마을의 가축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콜리라는 사람이 오스본 부부를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오스본 부인만 처형된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남편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나이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흑마법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콜리가 이제 저 사람들 때문에 가축이 죽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귀로 건너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게 진실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리가 주동해서 그 이제 오스본 부부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몇천 명이 모입니다. 몇천 명이면 거의 마을 주민 다 모였다고 봐야죠. 가서 이제 마녀 해머에 나오는 방식대로 마녀를 판별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신문 행위를 하게 되는데 오스본 부인을 나무에 묶어서 연못에 빠뜨립니다. 물고문을 하는 건데 결국은 오스본 부인이 절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었으니 마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콜리가 어떻게 하느냐, 모금을 합니다. 오스본 부인이 무고하게 죽었기 때문에 모금을 해서 장례를 치러주자. 자, 그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스본 부인을 옹호한 이 사람들이 콜리를 영국 법정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사법체계, 국가의 사법체계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 사법체계와 마녀사냥이 공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 영국의 판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콜리의 재판 기록인 거죠. 이제 그 과정이 생생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리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마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그 심판 행위를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누가 주나요? 국가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콜리에게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죠. 그때 법정이 콜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오스본 부인이 마녀라는 증거를 가져와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듯이 콜리는 마녀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녀는 없기 때문에. 마녀는 사실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콜리는 자기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콜리는 살인죄로 사형을 당해요. 그 재판이 있은 뒤에 법정의 판례는 입증주의에 따라서 마녀 재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마녀의 증거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이 종식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가 바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마녀사냥이 창궐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인쇄술을 통해서 확립된 국민국가의 사법체계에 의해서 마녀사냥이 종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마녀 사냥을 시작하게 만든 것도, 종식시킨 것도 근대의 산물인 거예요. 악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 자체가 하나의 그런 근대적 논리로서 각인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의 핵심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다 준 해방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죠.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상당히 편리성을 가져다 줬잖아요. 세탁기를 가져다 주고 냉장고를 가져다 주고 그죠. 또 의료체계의 발달이라는 것이 안전성들을 확보해 줬어요. 타파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한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근데 그 계몽주의가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과거의 습속이라든가 거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아주 과격하게. 그런 존재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근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마녀사냥은 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마녀사냥의 원인이 과학기술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대량 생산이라든가 그런 공급체가 만들어지면서 농촌 공동체에서 유지되었던 그런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이런 것들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에서 농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마녀사냥으로 토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런 믿음에 의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해방과 동시에 또 다른 구속을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구속의 어떤 어두운 측면들을 보지 않을 때 마녀사냥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녀사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근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더 강화하고 증폭하는 그런 것에 또 미디어가 있는 겁니다. 마치 마녀사냥에서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지식을 급속하게 보급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인쇄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거의 뭐 몇 초 만에 지구 끝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런 미디어의 증폭 효과가 마녀사냥이 일어났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진실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녀사냥이고 이런 마녀사냥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제도적 평등이 보장된다고 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근대에 가지고 있는 이 양가성, 그러니까 어두움과 이제 빛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근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그게 이제 마녀를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녀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그 마녀가 누구이고, 또 그 마녀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무엇이고를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이하고 또는 특별하고 또는 수상한 어떤 그런 타자에 대해서 배제하는 감정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마녀사냥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공동체의 위기라는 미명하에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내가 왜 저걸 혐오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들의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어 갈 때 근본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이질적 존재나 특이한 존재나 그런 특별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열려있고 타자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타자를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가짐, 그거부터가 작은 실천이 아닐까 싶어요.